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미리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줄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수도 없고 예비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약과 신약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에 계신 여기 계신 많은 그 성도님들 그 모든 앞길을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암흑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구약은. 근데 암흑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선지자의 예언과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기간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간으로 우리가 딱 묻어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쉬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라기까지 그 순서가 나와서 이제 말라기까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 시대 그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시대가 다르잖아요. BC 444년과 AD 30년과는 차이가 얼마큼 나요? 그건 400년 좀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냐. 유다 민족은 그대로 살아서 그 자손들이 다 번창해서 자손들이 다 살았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활을 한 거냐. 과연 하나님이 쉬셨느냐 안 쉬셨느냐. 우리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신구약 그 중간기를 우리가 갖는 그 의미가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뻥 뚫린 구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멍이 아니라 메꿔진 구멍이죠. 메꿔진 거.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미리 예비하신 거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부분이다. 유대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 제국들을 갖다가 이제 맞이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라는 제국을 갖다가 한번 맞이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에스더서를 나갔는데, 에스더서 보게 되면 결국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있는데, 이 제국들이 과연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이 통치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를 갖다가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놓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과 사는 곳을 교체를 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아수르 있는 그쪽으로 다 이제 끌려갔단 말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그쪽으로 다 끌려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다 북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하게 된 새로운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때부터 사마리아인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자기가 있는 자기 터전, 자기 고향은 힘이 있잖아요, 힘. 자기의 터전이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서울에 살다가 부산을 가버리면, 아니면 LA를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곳이니까 내가 뭘 몰라,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란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 정책. 그냥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그냥.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민족과 민족들 다 뒤섞어 놔서 한마디로 하면 나랑 결탁해서 뭔가 힘을 해서 내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같은 힘을 같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 자, 두 번째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바벨론의 중앙 집중화. 바벨론 쪽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끌고 왔어요. 우리 남유다 사람들, 유다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가 잘나고 못난 건 없는데 어쨌거나 바벨론을 보기에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만 포도원 지키라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네 나라만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혼혈 정책을 써갖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와서 거기 살아서 거기를 유지해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아니고 이 바벨론 자체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바벨론만 최고야, 바벨론. 점령한 나라는 그냥 망에 자빠지게 기본적인 틀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바벨론만 왕성하고 다른 지역은 다 황폐가 돼버리는 거야. 점령한 곳은. 그러면 점령한 곳은 어떻게 돼요?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땅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 자연적 뭐가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죠, 돈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고레스 왕이 펼친 정책이 유화 정책. 그러니까 그 민족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에요. 점령을 했으면 그 지역에 그대로 있게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방 분권화를 갖다가 준 거예요. 한번 그 사람의 정부나 아니면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이 많아지니까 부강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군비를 축적하게 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더 많은 군사를 갖다가 살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필요한 사람들 다 끌어다 갖다 쓰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국의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요. 가장 올바른 게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한번 페르시아 왕의 통치 연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고레스 왕. 559년에서 530년. 그때 유대로 와서 538년에 와서 2년 뒤에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20년이 걸렸죠. 516년에 그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키르스 왕 덕분에. 자, 첫 번째가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두 번째가 아들이 캄비세스 2세. 이 사람은 애굽을 갖다가 정복을 했어요. 그래도 그 정복 역사에 있어서 이 아버지 고레스는 메데와 바사를 갖다 연합을 했고 리디아, 메디아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또 어디예요?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을 시켰는데 이 아들은 애굽을 갖다가 정벌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자녀가 아니에요. 캄비세스의 신하 중에 한 명, 7명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보를 따르지 않는 거죠. 나중에 다리오가 고레스의 딸과 또 결혼하게 됩니다. 거기서 낳는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또. 자, 아하수에로는 헬라어 말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는 이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있어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왕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2세, 다리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예,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4세, 2세, 3세, 4세 다 있는데 이분들 다 합쳐서 기간이 BC 425년에서 338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왕이 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이 다리오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오 3세. 이게 다리오 3세 때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시절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다리오 3세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켜요. 이 마지막 왕이 이제 다리오 3세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통치 연대를 쭉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랑 가장 많이 친숙한 게 어디예요? 고레스. 유다 민족을 처음으로 칙령을 내서 유다 지역으로 귀환을 시켰던 왕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캄비세스 왕을 우리가 많이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다리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스룹바벨과 이제 예수아가 성전을 갖다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계속 지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네.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너네 왜 짓고 있냐? 뭔데 성전을 감히 짓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우리 보고 성전 지으라고 그랬다. 뭐라고?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전가를 누구한테 보내요? 다리오 왕한테 보내죠. 그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 전가를 보냅니다.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앙메다궁에서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됐네.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짓도록 도와줘라고 다리오가 또 칙령을 또 내려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시작된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스룹바벨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성전을 짓게 되죠. 성전을 괜히 짓게 된 게 아니라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가 왜 짓지 않고 있느냐? 지금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짓지 않고 있느냐? 빨리 져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제 헐레버떡 짓기 시작을 한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짓게 돼요. BC 520년에서 516년 그 사이 4년 동안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맨 처음에 주춧돌을 내려놓고 머릿돌 내려놓고 이게 또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못했다가
16년을 끌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4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을 갖다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시절에는 우리가 2차로 포로 교환했던 에스라 학사와 그다음에 또 누가 있었죠? 총독인 느헤미야 술 관원장이었죠. 아닥사스다 왕 술을 주관했던 그 관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는 우리 에스더와 우리 모르드게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에스더 왕비와 우리 모르드게, 하만 얘기.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죽을 뻔했다가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입장이 바뀌게 돼서 완전히 살게 된 역사가 벌어진 게 바로 우리 불임절이 유래가 바로 이제 그 에스더 왕후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불임절이 또 새롭게 이제 시작됐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 다리오 3세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마지막으로 끝나요. 그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이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가 간략히 보면,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고레스 왕은 1차로 포로 교환을 갖다가 허락을 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도록끔 했어요. 536년에. 자, 그 다음에 536년에 시작을 해서 언제 돼요? 516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이 성전을 갖다 짓게 되는 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캄비세스, 이게 두 번째 아들, 고레스의 아들입니다. 자, 고레스의 아들이면서 이집트 원정을 가는데 친동생을 암살을 해버려요. 왜냐면 왕 위를 또 찬탈을 할까봐 후안을 없애버린 거죠. 그 미디아 승려, 조르아스터교를 믿죠. 미디아 승려 가우마타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캄비세스의 동생이다라고 사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집트 원정 후에 반란 진압을 위해서 귀환을 하던 중 사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란 진압은 이제 다리오 왕이 하게 되죠, 이제. 자, 다리오 왕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캄비세스의 부하이자 먼 친척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혈통은 아닌 거죠. 자, 가우마타 반란의 무리를 제거합니다. 가우마타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무리를 갖다가 완전히 제거하고 또 관용 정책을 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허용하고 히브리어 사용도 허용하는 다리오 왕도 고레스 왕처럼 관용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주기후 처음 3년간에 10번에 있는 여러 가지 반란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압을 해서 이 페르시아 왕국을 아주 성대하게, 아주 왕성한 국가, 아주 부흥할 수 있는 큰 국가로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게 바로 이 다리오 왕 시절입니다. 자, 우리 다리오 왕 때 한번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인 서쪽 지역에 그 반란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 본토로 공격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BC 492년에 그리스 1차 원정을 갑니다. 아토스 곳이라는 곳인데 20만 명의 병력이 가서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와 메키도니아를 점령한 후 남하 계획을 하는데 아토스 곳이라는 곳에서 격렬한 폭풍을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오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대의 3분의 1을 잃고 나서 육군 역시 트리키아의 습격으로 회군이 결정되는 바람에 1차 원정은 완전히 실패를 가버려요. 다리오가. 그 다음 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아토스 곳이라고 있죠. 여기서 함대의 3분의 1이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자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일단은 회군을 하게 됩니다. 1차로 회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거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패배하긴 했었지만 그리스 원정 이후에 페르시아 힘을 맛본 아테네 국가들에게 항복을 갖다가 계속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비록 많은 군사가 죽어서 회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갖다가 많이 혼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페르시아의 힘의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페르시아한테 한마디 하면 쫀 거예요. 아토스 곳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자멸을 했지만 이 그리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페르시아의 그 큰 힘에 눌려서 페르시아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힘을 맛본 아테네 국가들에게 페르시아가 뭐래요? 항복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항복을 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항복을 거절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두 번째 전투가 이제 그 마라톤에서 이루어진 그 전투예요. 이 아테네 그 주변에 있는 마라톤이라는 평원. 이 마라톤이라는 이 평원에서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군에게 어떻게 돼요? 마라톤 전투에서? 어떻게 되죠?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지죠. 그리스한테 아주 대패를 합니다. 여기 아테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아테네, 테베, 코린트, 올림피아, 스파르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뭐 마케도니아도 있어요. 이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가 고향으로 있는 이 마케도니아인데 이 마케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열등국가예요, 열등국가. 한마디로 마케도니아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된 열등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알렉산더가 있었던 이 마케도니아는.
요 중심에 있는 특히 아테네, 테베, 그 다음에 스파르타 이 세 나라는 이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리스가 이 전체 이 영역을 차지하는 그 전체 국가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지역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 성을 갖다가 갖고 있어야지만 내 지역이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파르타, 아테네, 테베 이런 나라는 다 도시국가들이에요. 이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리스 연합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국가들한테 이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에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이 평원에서 아테네로 오는 그 거리가 대략 한 40km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뛰어갖고. 그래서 40km 와갖고 이겼다 그러고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실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면 42.195km가 돼요. 그죠? 아니면 42km면 42km고 43이면 43km지. 왜 42.195km냐 이거야.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네, 영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1908년 런던 올림픽 때 영국의 왕실, 그 당시 대영 제국이니까 영국의 힘이 얼마나 세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딴 데 안 가고 윈저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윈저궁에서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윈저궁에서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스타디움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결승선이 있는데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VIP룸, 그러니까 왕족들이 있는 그 곳은 따로 있잖아요. 또 우리가 보는 앞에서 결승선을 만들어놓고 300m를 더 간대요. 윈저궁에서부터 쭉 돌아갔고 그 스타디움에서 막 해보니까 그게 42.195km더라. 근데 그 다음에 올림픽에는 그거보다 좀 약간 많이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적게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라톤이란 게 매번 할 때마다 이 거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언제 이게 통일화되냐면 올림픽위원회에서 1924년도 파리 올림픽 때 규정을 딱 정해요. 1908년 런던 올림픽에서 정했던 그 말도 안 되는 거리를 갖다가 아예 공식화하자. 그게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힘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1924년 파리 올림픽부터는 무조건 42.195km가 정확히 된 거예요. 이거 결정이 된 건 사실 영국 왕족들의 욕심 때문에 42.195km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용화가 됐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마라톤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마라톤 전투까지 졌어요. 자기 아버지가 마라톤 전투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복수심을 갖고 다시 한번 그리스 대패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병사들을 갖다가 위로하기 위한 연회를 언제 합니까? BC 483년 그때가 언제예요? 와스디 왕비가 폐위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그 궁중잔치가 바로 이 그리스를 갖다가 이제 침공하기 바로 전에 이제 가려고 했던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BC 483년 대규모 군사회의 및 연회를 결정하죠.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첫 번째 1장의 배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이 아하수에로는 직접 그리스 원정에 참전해서 테르모필레 전투를 승리합니다. 이게 테르모필레 전투가 뭐냐면 영화 300 아세요? 스파르타군 300명이 페르시아의 대군 20만 명을 한 100만 명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한 30만 명 된다는 그 페르시아 군을 갖다가 상당히 막아줘요. 그리고 다 전멸을 하게 되죠. 그 막는 기간 동안에 그리스 연합 국가들이 연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이에요, 협곡. 거기서는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창피하게 300명을 수십만이 가서 죽이긴 했지만 창피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예, 그걸 막아냈죠. 이때 썼던 전투 기법이 팔랑크스 전투 기법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히 그리스 연합군에게 대패를 하고 완전히 거의 상당수가 죽다시피 해서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패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여자와 술과 이런 여흥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멘탈이 깨진 거예요. 뭐 정복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만하게 이제 제국을 갖다가 운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의 대학살 작전이 또 있었었죠. 근데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로 인해서 위기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갖다가 얼마 전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 알게 됐고 성경 퀴즈를 통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자, 집권 말기에 연이은 패배와 반란들로 인해서 정치에서 손을 놓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실 경호대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어디예요? 살라미스 해전이 어디예요? 살라미스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바로 여기죠. 네, 아테네 바로 밑에 있는 여기 살라미스. 여기 이 해전에서 완전히 그리스 연합군들에게 완전히 대패합니다. 이 해전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그리스 군하고 페르시아 군하고는 아예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냥 완전히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인원이 여기서 빠져 죽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의 침공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자, 1차 때 다리오 왕이 492년에 폭풍을 만나서 제대로 공격 한번 못하고 태요. 이게 아토스 곳이라는 그곳에서 제대로 폭풍을 만나서 아니 그냥 풍지박산 난 거예요. 폭풍 때문에. 공격 한번 못하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 게 1차 실패입니다. 이게. 2차가 언제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완전히 또 대패를 하게 되죠. 제 3차가 언제예요? 네, 살라미스 해전. 여기서 그리스가 완전히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계속 그리스에게 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닥사스다 왕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을 갖다가 승인을 해준 사람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기환을 갖다가 승인을 해준 사람이고요. 또 이분 덕분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갱신, 이 에스라가 주도했죠. 그리고 성벽 재건, 이 느헤미야가 주도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될 수 있는 것을 허용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다. 자, 델로스 동맹. 이게 뭘까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그리스 연합군은 어떻게 돼요? 또 만약에 페르시아가 제대로 성장해서 다시 한번 왔었을 때 우리가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417년에 델로스 동맹. 우리 이런 페르시아 군을 대비해서 델로스 동맹을 맺고 우리가 전쟁비도 우리가 모아놓고 예비비도 모아놓고 서로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모든 동맹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갖춰보자.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나 이런 대군들이 일어나서 갑자기 그리스를 공격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서로 도시국가가 그걸 막아낼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동맹을 맺자라고 해서 델로스라는 곳에서 이 델로스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연합군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가 이 델로스 동맹에서 거뒀던 이 분담금을 횡령을 해갖고 어떻게 돼요? 파르테논 신전을 저버렸네. 근데 이런 짓을 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분담금 횡령에 반발을 하게 된 그리스의 각 나라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이번에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보게 되면 딱 그리스의 대표적인 그 두 도시 국가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예요.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돼요? 막 겁줘갖고 다 항복하게 하지만 어디만 항복을 안 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항복을 안 해요.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아테네와 대결 구도를 갖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려 약 30년간 어떻게 돼요? 펠로폰네소스 내부적인 동맹이 벌어집니다.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두 동맹 간의 이 싸움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약 30년간 벌어지죠. 3단계 전투 끝에 결국 어디가 승리를 거두냐면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승리를 거두는데 어떻게 돼요? 다 제살 깎아먹기예요. 제살 깎아먹기. 그 나라 연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다 경쟁력을 낮추게 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전쟁 준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지고 나빠지고 다 부셔지고 하면은 남는 게 뭐 있어요? 폐허만 남는 거지. 상처만 남는 거죠. 자, 그 펠로폰네소스의 3단계 정책은 과연 어떻게 되냐? 자, 1단계를 한번 볼게요. 약 10년간 전쟁을 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결국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침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는 어떻게 돼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일단 휴전 협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전쟁 이전 상태로 이제 회복을 하기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잠정 협정을 가기로 했다가 결국 다시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갖다 점령해서 최종적으로 스파르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었던 그 동맹국들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간단히 요약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에게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 연합국들에 대한 지위와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형성이 되고 아테네의 횡포로 인해서 스파르타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또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져요. 이 델로스와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싸움을 가지게 되죠. 약 30년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스파르타의 승리와 독주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의 패권이 아테네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스파르타로 넘어가게 됩니다. 빛 좋은 개살구지만
어쨌거나 스파르타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스파르타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404년에서 371년 이렇게 요 기간 동안을 갖다가 스파르타가 이제 집권하는 중에 옆에 테베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보면 테베가 있어요.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할 때 이 테베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테베라는 나라가 이제 또 이제 집권하게 되죠. 그래서 이 테베가 반기를 들어서 레우트라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테베가 스파르타를 갖다 이김으로써 테베의 집권 시대가 옵니다. 이게 BC 371년에서 338년이 바로 이 테베가 집권하는 시기예요. 근데 이 테베는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그리스 전 이 위성 도시 국가들 뭐 아테네든지 스파르타든지 뭐 어디 뭐 마게도니아까지 마찬가지고 왕자를 어떻게 돼요? 볼모로 잡아가죠. 이 왕자로 볼모로 잡아가는데 그때 왕자로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넘겨보시죠. 마게도니아. 예. 테베에 비해 약속했던 마게도니아 또한 이 왕자를 테베의 볼모로 보낼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왕자의 이름이 바로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에서 보면은 빌립보 얘기 들어보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로 이 필리포스 2세. 이게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바로 이게 알렉산더 아버지고 이 필리포스 2세는 테베로 볼모에 있을 당시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전술을 갖다 배웁니다. 그게 바로 이게 팔라크스 전술을 배워서 이 마게도니아가 전 세계를 갖다가 집권하게 되는 유명한 전술을 갖다가 하나 배우게 돼요. 자, 이게 팔라크스 전술이에요. 이게 병사들이 집중해서 모여 있죠. 이 창을 앞으로 꽂습니다. 이게 한 3-4명까지는 앞으로 계속 다 해요. 이 창이 겹쳐 있어요. 지금 이게. 한 명 께 아니라 여러 명 께 겹쳐 있고, 그 다음 거는 이게 기울여져 있어요. 이렇게. 앞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 마치 고슴도치의 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팔라크스 전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인 기창으로 전투 태세를 갖춘 공격 대형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팔라크스라고 불리는 이 공격 대형은 그리스의 작은 도시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리사로 불리는 창의 길이는 3m 정도였으나 마케도니아 제국 시절에는 6m까지 6m래요. 기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줄은 허리 정도에서 창의 중간 정도를 잡아 수평을 맞추었고, 다섯째 줄까지는 창에 힘을 실어 밀리지 않게 고정하였습니다. 첫 줄의 대형이 무너지면 여섯째 줄부터는 창을 다시 앞으로 내려 돌진하였고, 방패도 촘촘히 대열해 단거리의 적을 방어하였기에 상대가 이 대열을 정면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알렉산드로와 필리포스 2세 시대 대제국 건설에 이 병법이 적극 활용되었으나 측면이 취약하고 대형 유지에 어려움으로 죽으로 마에 패배한 원인이 됩니다. 네. 자, 이게 굉장히 많은 제국들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만 사실은 로마군에게는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이었다. 그걸 알고 있는 로마가 또 다른 전술을 또 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힘을 기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마침내 어떻게 돼요?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의 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어디랑 싸우게 되냐면 테베와 아테네의 연합군과 싸움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승을 하게 돼요. 테베와 아테네, 원래 집권했던 나라들을 갖다가 대패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가 그리스 전체, 이 테베와 아테네 뺀 나머지 약소국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필리포스 2세가 독려를 합니다. 뭐라고 독려하냐면 우리 침범했던 페르시아를 우리가 가서 정복을 하자. 여기에 있는 이 테베와 아테네를 우리가 무찌르고 다 같이 협력해서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우리를 갖다가 침범했던 페르시아, 저쪽 동방의 페르시아로 한번 가보자. 얘기 된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는 고린도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갖다가 결성을 하게 됩니다. BC 337년에.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을 딱 천명하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 페르시아를 간다. 근데 아쉽게도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바로 해 필리포스 2세는 부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긴장을 늦추면 안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필리포스 2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갓 20살 나이에 아버지의 대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게 되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패권의 이동 형태를 한번 잘 볼게요. 첫 번째, 델로스 동맹을 이끌었던 아테네가 그리스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주력이었던 우리 스파르타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잡게 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패권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테베라는 나라가 스파르타를 물리칩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필리비세가 이제 테베와 아테네 연합군을 갖다가 카이로네이아 전투를 통해서
이 마게도니아 필립 2세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패권을 갖다 잡게 됩니다. 요 단계를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테베가 그 아테네 바로 위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하나. 자, 이게 알렉산더 집권 초기입니다. 즉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20살, 갓 20살인 어린 알렉산더는 이제 애송이를 여기고 즉시 다 근처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20세의 알렉산더가 어떻게 돼요? 즉시 출병을 해갖고 알렉산더가 20세에서 어리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섭정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전쟁들을 다 같이 나갔어요. 전쟁을 똑같이 했던 경험 많은 장수예요. 20살밖에 안 되지만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를 차례로 진압하고 그리스 전역을 순식간에 장악을 합니다. 자, BC 335년 봄에 테베가 아테네와 손잡고 또다시 반란을 갖다 일으키는데 알렉산더가 아주 잔인하게 테베를 갖다 응징하게 되죠. 시민 6천 명을 살육하고 시민 3만 명을 아예 노예로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 알렉산더의 그 뭐냐면 알렉산더가 원하는 정책을 갖다가 잘 맞춰주면 유화 정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한번 알렉산더가 열받아갖고 제대로 돌입을 한다? 그럼 아예 씨를 말릴 정도로 무참하게 아주 응징을 하죠. 자, 우리 알렉산더가 336년에서 323년 이렇게 그 통치를 하게 됐는데,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철학자건 알고 계시죠? 예. 어렸을 때 아버지 필립 2세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가정교사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삼아서 헬라 철학의 형해상학을 전수를 받게 되죠. 그래서 헬라 철학이 아주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 철학에 심취하고 헬라 문학 그리고 헬라권에 있는 모든 그 책과 이런 모든 것에 매료가 된 사람이니까 아까 어떻게 돼요?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 도시에다가 어떻게 돼요? 커다란 도서관을 갖다 짓게 되는 거죠.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전쟁하는 내내 책을 읽고 다녀요. 잠자는 그 베개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칼과 일리아스 책 있죠. 그게 항상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가 그만큼 헬라 문화를 존중하고 자부심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자, 헬라 철학과 문화를 전파하는 거죠, 이제. 심취해서.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가 다 심어놓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헬라 사상을 통해서 제국을 다스리고자 한 거죠. 이로 인해서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융합된 이 헬레니즘이 탄생하게 됩니다. 동양의 문화가 대체 오리엔트 문화라고 하죠, 보통. 그 오리엔트 문화가 바로 페르시아 문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합쳐진 게 바로 헬레니즘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도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전체 공용어로 쓰이죠. 이 남쪽으로 북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입니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이제 관계를 갖다 맺게 되죠.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입니다. 자,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부인이 7명이에요. 그 중에 5번째 부인이 올림피아스라는 이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유일한 아들이에요. 나머지 부인들은 다 딸밖에 없네. 그러니 어떻게 돼? 자연히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각별한 대우를 받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돼?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에서 가정교사로 아리스토텔레스를 갖다가 초빙합니다. 그 당시 당대 최고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하게 되죠. 그래서 파괴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 스타기라를 모두 복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자기네 고향을 복원해 준다니까 얼른 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쳤겠죠. 알렉산더를. 도덕적 교리와 그 헬라의 그 철학 있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다 가르치고 일반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나름대로의 비장한 무기조차도 다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가르치게 되겠죠. 심취하게 되고 숭배하게 되고 그냥 헬라 문학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온 곳곳 다 돌아다니면서 알렉산더가 한 2가지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도 살려만 줄 테니까 무조건 헬라어로 쓰고 세금만 많이 다오 이렇게 돼요. 지방 분권화 정책 페르시아하고 똑같습니다. 페르시아가 똑같이 지방 분권화 정책을 써서 니네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다 해. 그렇지만 그 중에 일부는 나한테 가져와. 많이 벌면 많이 주고 적게 벌면 적게 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이고 막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응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그냥 씨를 말려 죽일 정도입니다. 자, 알렉산더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를 아주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매우 높은 수준의 지식을 이 알렉산더가 얻게 됩니다. 그 지식을 갖다가 주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책을 다독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자, 다른 지역의 통치자들에 비해서 철학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줍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굳이 힘들게 왜 도서관까지죠? 전쟁하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네 집도 가지도 못하는 주제가 왜 남의 나라에다가 도서관에다가 크게 짓냐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 전체에 한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애국,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얘기는 나중에 신약에서도 나오죠. 자, 이 알렉산더가 이 예루살렘을 갖다 입성을 합니다. 다른 나라는 제발 살려주세요. 항복하거나 아니면 댐비거나. 이 댐빈다는 표현은 우리 홍장로님께 좀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표현이긴 하긴 합니다. 댐비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이스라엘은 댐비지도 않고 그렇다고 항복도 안 했어. 근데 살았어. 그리고 좋은 대우를 해줘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힘겹게 두로와 가사를 점령. 두로와 가사가 어디에 있어요? 이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 두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두로와 그 다음에 가사가 요즘에 있겠죠. 두로와 가사. 여기를 거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오는데, 알렉산더 왕이 이 두로를 갖다가 점령을 할 때, 이 두로라는 이 섬이거든요, 일종의. 섬인데, 육지에서 800m가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로를 갖다가 만만하게 보고 들어왔다가 이 두로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이 섬에서 띄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략해서 무찌르기가 힘들어. 옛날에 느부갓네살도 13년간을 갖다가 공성을 기울였고 갱신히 점령한 나라예요. 아주 막강한 나라예요, 이 두로라는 나라가.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힘겹게 두로, 웬만하면 알렉산더 지나간 곳에 바로 점령하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6개월이나 버텼어. 엄청난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가사 아시죠? 블레셋의 가사. 2개월 동안 다 버텼습니다. 여기를 점령했을 당시에 그 다음에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되는데 타 지역은 저항이나 항복의 형태를 갖다 취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저항도 하지 않고 항복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 자,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을 가기 전에, 동방 원정은 어디예요? 아까 했던 두로, 그 다음에 어디에? 가사,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거쳐서 이제 이집트로 가고 어디에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갑니다. 이런 동방 원정을 하기 전에 마게도니아에서 꿈을 갖다 꿉니다. 요세푸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속에서 아시아 제패를 갖다가 이제 고민할 때, 아시아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거기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사람이 나타나서 군대를 인도해서 페르시아를, 여기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를 빠졌는데 자주색 옷을 입은 금패가 달린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금패가 달린 자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머리자를 쓰고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꿈에 봤어요, 그 사람을.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입성 딱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어떤 입장이었었냐면 알렉산더가 분명히 두로를 칠 때 도와달라고 그랬어. 근데 그걸 거절했단 말이야. 왜냐면 두로가 워낙 강한 나라니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 그런데 작사를 내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빨개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두로를 칠 때 보니까 두로는 아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 두려움을 갖고 알렉산더 대왕을 접견하게 된 거예요. 알렉산더 시대 대제사장 이름이 야두아라기도 하고 야두아. 이 야두아가 대제사장 복을 딱 입고 거기에 나서 알렉산더를 갖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놀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입성 시 꿈에 나타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를 이 꿈에서 본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준, 페르시아를 이겨주겠다고 이끌어준 바로 그 사람의 입은 옷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를 공격하지 않고 제사장의 조언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려. 그리고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 조공을 안내를 좋다라고 조공까지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댐비지도 않고 그렇다고 굴복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렉산더의 꿈,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이긴 한데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이 알렉산더가 이 꿈을 꾸게 된다는 그 얘기를 갖다가 역사가 이제 쓰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른 데는 아주 무자비하게 나갔지만 이 예루살렘만큼은 아주 점잖게 지나갔다. 그런 사후 얘기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기세를 몰아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어떻게 돼요? 다 모아서 우리를 침공했던 페르시아로 원정을 간다. 그 생각에는 이 변함이 없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래서 페르시아 원정을 다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입니다. BC 334년에 시작이 됩니다. 자, 마케도니아의 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도예요. 수도면서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괄기를 가서
이수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수스라는 전투에서 어디를 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다리오 3세, 제가 말씀드렸던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를 이수스 전투에서 패시켜요. 일로 도망가요. 일로 도망가는데 쫓아가지 않고 어디로 하면 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이 티루스를 갖다가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애굽을 갖다 정리하고 이 다마스쿠스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가게 돼요. 수사를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갔다가 다시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회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군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인더스 강역까지 갔다가 여기 쭉 다시 갔다가 여기서 회군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까지 와서 이 바벨론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진로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다니엘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 바사에서 새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예요. 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 아수에로는,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거란 얘기예요. 그들보다 힘이 부여할 것이며, 아수에로 왕 때 아주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그리스 이제 침공을 했다니 가려는 거죠. 아주 힘이 부여할 것이며, 그 부여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게 헬라국 무슨 냐면요, 살라미스 해전까지 하게 되는 거죠. 테르모필리 협곡에서 이겼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완전 대표하게 되죠. 이 헬라국을 다 치게 된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임의로는 바로 동방 원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 쪽에 가서 다 원정을 갖다 가서 다 자신의 속국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과정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듯이 도망가는 페르시아를 쫓지 않고 곧장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을 향해 가는 거죠. 자, 애굽 가는 길에 두로, 티루스라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 아시죠? 두로와 시돈 할 때고 두로예요. 두로를 정복합니다. 332년에. 근데 두로는 육지에서 800m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사실은 800m면 꽤 긴 거리죠. 알렉산더의 항복 요구 사절단을 갖다가 모두 죽입니다. 항복해라 니들, 그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뭔 소리냐? 너희 죽어. 그리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알렉산더를 갖다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6개월 만에 이제 정벌하게 되는데 바다에 방파제를, 한마디로 하면 육지를 깔았어. 이게 길을 만든 거예요. 800m를 돌이나 흙 갖다 다 싸갖고 쭉 가갖고 어떻게 돼요? 두로를 연결합니다. 그 어떻게 두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본의 아니게 연결이 돼. 두로가 이제 그 지도로 보면 이제 두로는 어떻게 돼요? 섬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섬이 아니야. 연결이 돼서 방파제로. 대단합니다. 자, 두로성을 점령한 뒤에 어떻게 돼요? 백성 8,000명을 사륙을 하고 3만 명 이상을 노예로 갖다 싹 다 팔아버립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주변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도 듣고 다 듣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쫄아갖고 다 덜덜덜 떨면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덜덜덜 떨면서 왔는데 마침 딱 갔더니 알렉산더가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의 모양이 바로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과 똑같으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두로가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넘겨주세요. 실제로 이 두로가 여기서 한 800m 정도, 요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두로라는 나라, 이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점령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힘든 나라. 그래서 알렉산더가 와봤자 여기를 갖다가 이게 점령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어떻게 돼요? 상식을 깨놓고 여기다가 방파제를 갖다가 해갖고 다니는 길을 가갖고 넘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족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그냥 깡그리 그냥 다 몰살시켰다. 이 방파제 노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돼 있어요. 이게 두로겠죠, 여기가? 여기가 두로고 저도부터 쭉 방파제 갖고 와서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제 공성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계속 와서 쌓는 거죠. 이제 쌓으면서. 저거는 인간의 힘으로 쌓는 거예요. 네, 인간의 힘이죠, 말 그대로. 이 시기 이후부터 두로는 더 이상 섬이 아니에요. 방파제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지역이 됐습니다. 지도를 바꿨어요. 요회로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에스겔서 28장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게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자, 에스겔서 28장 6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알렉산더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스겔서 예언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두로를 정복한 알렉산더는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를 이제 진격합니다. 동방 원정 2년 만에 알렉산더는 애굽에 입성을 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무역의 거점이고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 만들어진 계기는 뭐예요? 다 너무나도 책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알렉산더는 곧장 페르시아로 진격을 하죠. 이제 페르시아 왕의 마지막 혈전이 가우 가멜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아까 지도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가우 가멜라 전투 있죠? 여기서 페르시아군을 마지막으로 무찌르고 어떻게 돼요? 이 왕도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서 이제 이 전체의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여기를 마지막 전투로 해서 여기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어떻게 돼요? 네, 그리스의 그 영토로 금세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전투가 가우 가멜라 전투입니다. 이때 패했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 3세입니다. 예. 자, 알렉산더 곧장 페르시아로 진격하면서 페르시아 왕 마지막 혈전이 가우 가멜라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BC 331년이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의 펠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점령. 자, 노량물 내용을 한번 보면 이게 알렉산더가 딱 들어가 보니까 수사하죠, 수산궁한테 딱 들어가 보니까 엘라메스 수산에서 막대한 보물을 노획합니다. 갔더니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페르세폴리스라는 그 지역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종의 도시죠. 현재로 1억 달러의 보물을 획득하고 바벨론과 수산에서 6천만 달러의 금과 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봤을 때 이게 딱 가보면 알렉산더 대왕과 그 부하들이 입을 떡 벌리고 놀랄 정도로 엄청난 황금 제국에 모든 게 다 황금으로 다 돼 있으니까 많이. 그럴 정도로 금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금이 사실 보면. 자, 헬레니즘이 뭐냐면 그리스 사상과 문화가 합쳐집니다. 뭐야? 페르시아, 이 오리엔트 문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가 합쳐진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알렉산더는 70개 이상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의 뜻은 그리스인처럼 행동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헬레니제인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됩니다. 자, 알렉산더는 자신을 포함해서 부하들에게 페르시아 여인과 결혼을 추천합니다. 이건 알렉산더도 실제로 해요. 네. 그리고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로 사용해서 세계 동포주의 시련을 갖다 추구합니다. 헬라어를 갖다 국제 공용어로 하는 거죠.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헬라 문화가 자신이 점령한 곳에서 모든 곳에서 다 꽃을 피우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다 헬라어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읽으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갖다 알아야 되니까 무조건 헬라어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가장 큰 획을 긋는 일입니다. 바로 이게. 이 언어가 공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알렉산더 동방 원정 과정 보면 곧장 인도로 진격해서 코끼리 부대까지 전멸시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에는 코끼리 부대가 있어요. 엄청 센 부대인데 조련사들을 갖다 죽임으로 코끼리 부대를 쉽게 전멸하게 되죠. 자, 10년을 떠도 군사들이 원성에 이제 겐지스강을 목전에 두고 인도의 오른쪽 부분입니다. 겐지스강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왕국이 있고 그거 넘어가면 동남아가 나온 거예요. 동남아. 그리고 원래 중국까지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중국까지 가려고 했었다가 중국을 가지도 못하고 이제 떠오던 군사들이 원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못 간 거예요. 자, 회군을 합니다. 회군은 아까 한 그거를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원인모를 의문사를 하게 되죠. 이때 나이가 짧고 굵게 33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33세 때 20세에 등극을 해서 33세, 13년 동안을 갖다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큰 왕국들을 갖다 다 점령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들을 갖다 둬서 어마어마한 도서관들을 갖다 다 짓게 하고. 자, 우리 알렉산더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이 왕국을 누가 갖겠냐 이거야. 장군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은 이제 산산조각 나고 피비린 나는 내전이 벌어지게 되죠. 보이지 않는. 그 전까지는 편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적이 된 거죠. 자, 이 시기를 디아도키 후계자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BC 323년에서 301년 요 기간 동안에 디아도키 후계자들의 시대를 연결됩니다. 자,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분열해요. 디아도키 후계자의 시대가 열리는데 4개의 나라로 점거를 하게 됩니다.
셀류커스, 카산더,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자, 이 북쪽에 있는 게 이 리시마커스. 이 카산드로가 이게 어디냐면 그리스 그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톨레미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이 셀류커스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류커스가. 결국은 리시마커스, 카산드로스는 없어지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있게 되죠.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이 누구예요? 그 여왕. 클레오파트라 여왕. 그게 마지막이에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의 마지막 왕조를 갖다가 형성을 해요. 마지막 왕조. 근데 이 사람들은 백인이야, 백인. 이 그리스 사람들 아니에요. 백인이야, 백인. 이 북아프리카라고 해서 흑인이 아니에요. 프톨레미 왕조는. 왕조 사람들은 다 백인입니다, 백인. 카산드로, 리시마커스,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 이 셀류커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어렸을 때부터 친구면서 알렉산더의 부하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한 지역씩을 먹어가면서 자신의 왕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게 프톨레미 왕조가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을 갖다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가져가게 됩니다. 넘겨주시죠. 자, 알렉산더 죽음 뒤에 이제 상속자가 없었어요. 사실은 아내 록사나라는 여자가 있었었는데 아들을 낳았지만 부하 장수에 의해서 둘 다 살해가 됩니다. 부하 장수들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살려두지 않고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예요. 그 일도 없어. 결국 4개의 왕조를 세우게 됐는데 아까 봤죠? 그 4개의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BC 322년 7월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장군 나고스의 아들 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애굽을 손에 놓고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하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알렉산더 왕이 만든 그 도시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리아로부터 알렉산더의 시신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프톨레미 소테르, 소테르는 이제 구원자라고 이게 명칭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제 프톨레미 소테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인 클레오파트라 여왕 때까지 275년간 왕조를 갖다 지속시키게 됩니다. 이 클레오파트라 7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 아시죠?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 시저의 오른팔인 안토니오와 사랑에 빠진 이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 7세와 프톨레미 원래 13세가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과 결혼을 해. 이 애굽은 자기네들끼리 결혼해. 그래야 자기네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곳으로 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열성인자들이 많아. 일찍 죽고 돌연변이들이 많아요, 사실. 이 프톨레미 왕조도 그렇게 따릅니다. 그리스 사람인데도 애굽에 있는 이 전통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프톨레미 13세, 프톨레미 14세, 프톨레미 15세랑 결혼을 해, 다. 이 프톨레미 7세가. 그리고 공동 정치를 갖다가 피는 거예요. 이게 이 애굽 왕조의 기본 전략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왕조가 결성되고 자기네들끼리 결혼해서 자기네들 안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안 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전략을 했던 게 바로 이 애굽의 왕조의 전략이죠. 근데 어떻게 돼? 가면서 열성인자들만 남게 되니까 돌연변이도 많고 기형아도 많고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시리아와 동방을 차지한 셀루크스 왕조가 또 있어요. 아까 보셨죠? 이 페르시아를 차지하고 셀루크스 왕조. 유대를 두고 분쟁하다가 결국 BC 320년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유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프톨레미 왕조, 북아프리카를 갖다 점령하고 있는 왕조한테 유대가 넘어가게 돼요. 이게 유대니까 이게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소테르 1대 왕이 유대인 지역에서 애굽으로 10만 명을 갖다 데려와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BC 319년에서 BC 198년까지 거의 BC 200년이죠. 122년간 이 유대를 갖다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 통치 자체도 굉장히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같이 온화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유대는 아주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고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갖다 보정해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 분권화 정책을 그대로 쓴 겁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알렉산더의 뜻에 따라서 내정에는 간섭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세금 걷는 일에는 정확히 합니다. 돈은 정확히, 니네 잘 사는 대신에 나한테 정확히 세금을 내라. 이 정책을 정확히 쓰죠. 이게 헬라 제국 정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하는 게 뭐예요? 프톨레미에서는 무조건 헬라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그대로 자기네들의 헬라어 문화가 존속이 돼야 왕국이 뚜렷하게 존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언어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언어에 다 승패가 나게 돼 있어요. 헬라어 70인역 구약 성경의 세계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바뀌어버리네. 누가 관심이 있느냐? 제2대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2세, 말 그대로
프톨레미 필라델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연치 않게 유대 경전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이 사람도 책을 좋아해. 이 도서관을 아예 부풀리고 아주 발전을 시키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히브리어 성경을,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시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거의 로마 정도의 크기죠. 그리고 그리스의 아티카라는 지역의 방언인 코이네라는 이 방언을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코이네어가 헬레니즘 전체의 언어가 되죠. 그리고 헬라 전역에 코이네로 상거래를 하고 법도 이 언어, 코이네 언어로 이게 헬라어예요. 코이네 언어가. 이 코이네는 외교가와 문필가의 언어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코이네라는 언어를 써야 됩니다. 그리스에도 여러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티카 방언이 이 코이네 말을 갖다가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헬라어라고 그래요. 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 20만 권의 장소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도서관장 이 사람이 참 최고의 도서관장입니다.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만 권 정도 되는 것을 나중에 50만 권 정도 되는 그 규모로 크게 늘리려고 아주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와 프톨레미우스 2대 왕인 프톨레미 필레아델포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헬라어 성경 70일. 이거 LXX가 뭔지 아세요? 이게 70이란 로마 숫자예요. 로마 숫자 70이라는 뜻이에요. 71이면 여기다 I자 하나 더 붙어요. 이게 71이야. 70인 역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당시 애굽에는 구전을 통해 내려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율법 사본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유대에 있는 경전을 이제 헬라어로 바꾸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전으로만 입으로만 내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본이 없는 거예요. 이 애굽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것도 성경학자도 또 없어. 그래서 당시 도서관장인 데메트리우스 파레리우스가 어떻게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유대에서 율법에 정통한 학자를 초빙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필라데포스가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이름이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에게 애굽의 유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 줄 것과 또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그 대신 보내줘라 라고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대가로 금 50달란트를 갖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총 72명의 선발해서 알렉산드리아를 보내서 모세 오경부터 번역을 시작하게 되죠. 이 후대 사람들이 이를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이걸 70인 역이라고 라틴어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게 70명 정도가 해서 이게 70명이 번역을 했다.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헬라어 70인 역이 되는 거죠. 이게 갖는 여파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히브리어로 멋있는 얘기를 써도 헬라 사람들은 아예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돼요? 도서관에 있게 될 정도로 아주 유명 도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곳에 이 성경이 각 곳곳으로 다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유대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지도 않고도 이 책만 보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선한 이방인들이 생기게 되죠. 대표적인 게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 이미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어. 선한 이방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했어.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이 규례를 다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유대 민족이 아무리 해봤자 이건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를 다 통일시켜 놓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노신 게 아니에요. 역사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세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셨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가는 의미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역사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직접 하셨지만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의를 갖다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프톨레미 필라데포스가 소원했던 히브리어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결국에는 소장을 합니다. 이게 이 왕 정도 되니까 가능하지. 누가 이걸 해? 이 도서관장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이 프톨레미 왕조의 왕 정도 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의 2대 왕, 프톨레미 필라데포스는 굉장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그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게 되고요. 헬라 제국을 통해서 성경의 세계화를 갖다 낳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의 힘도 아니고 누구의 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만이 가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루커스 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 아래 122년을 보낸 유대는 BC 2세기쯤에 프톨레미와 셀루커스 왕조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분쟁의 재결은 이제 폭풍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면 분쟁이 생기니까 이쪽 왕조 싸움판에 이제 아사리판에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네. 이게 중간에 딱 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BC 223년 셀루커스 3세 소테르가 살해되면서 그 형제 안티오코스 3세가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셀루커스 왕조일의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3세 요때 이 셀루커스 왕조예요. 이거는 이 프톨레미 이 애굽이 아니라 이거는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셀루커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에 망명을 합니다. 예. 이 로마의 장수 스키피오와의 자마 전투라는 곳에서 이 한니발이 패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하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셀루커스 왕조로 이 한니발이 도망오게 됩니다. 한니발 아세요? 그리스 옆에 카르타고라는 나라 있어요. 옛날 스페인 땅 비슷한데 카르타고가 있는데 이 카르타고라는 나라는 이 로마, 이탈리아와 이 바다, 조그마한 이 바다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에서 이 로마를 갖다가 먹으려고 들어올 때에는 보통 바다를 통해서 시칠리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어떻게 돼요? 코끼리 부대를 갖고 이 뒤쪽에 알프스 산맥을 넘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알프스 산맥을 넘고 뒤로 딱 들어오니까 로마 사람들이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거죠. 한순간에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점령을 당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위기에 쏠려요. 카르타고한테. 그랬다가 로마의 장수 스키피오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카르타고 본토를 또 침략하고 들어간 거예요. 카르타고가 작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카르타고 있는 사람들이 한니발 보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라고. 여기 난리 났다고. 다시 돌아와서 자마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거기서 패하게 돼요. 결국은 스키피오가 이깁니다. 그래서 누구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셀루커스로 도망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굉장히 가뜩이나 막강한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까지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니까 더 막강하게 된 거죠. 자, 유대는 재빨리 이때 셀루커스 쪽으로 싹 지지를 보냅니다. 야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티오코스 3세를 도와서 유대에 있는 프톨레미 군대를 완전히 몰아냅니다. 이때가 BC 198년. 이 안티오코스 3세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 감동한 안티오코스 3세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면 유대의 신앙과 율법을 그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3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을 베푸겠다. 도시와 성전 재건을 지원해 주겠다. 셀루커스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을 석방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을, 이 제사장들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율법에. 이거를 줬는데, 근데 이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프톨레미 왕조에게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혜택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셀루커스 쪽에 붙었는데 그 전에 프톨레미랑 있었던 조건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엔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변심을 하게 돼요. 왜 변심하냐면 로마와의 두 번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패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전국가에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돼? 완전 죽여버리니까, 작살내버리니까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 이 전쟁 배상금 15,000달란트를 물어줘야 되니까 고대에 있었던 징수된 배상금 중에 아주 거의 최고급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로마의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셀루커스 왕조가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데리고 있던 나라들의 신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몰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안티오코스 3세에 이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 가서 다 털어오니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 종교 제국아니에요, 다. 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 BC 187년 수산에서 신전 약탈을 한 뒤에 결국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넘길게요.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가 암살됐지만 그 다음 왕 셀루커스 4세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로마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이 죽였지만 결국 로마의 전쟁 배상금 이후로 성전 강탈하다 결국 이 사람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BC 175년 나쁜 걸로 유명해. 좋은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걸로.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스스로 에피파네스라고 해갖고 나는 신의 현현이다. 나는 신 자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에피마네스는 뭐냐면 미친놈 안티오코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냐,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안티오코스 4세가 돈을 받고 야손이라는 유대의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한번 얘기하면 대제사장을 돈을 준 거야, 돈 주고 파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종교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이 종교인에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 완전 멸망할 때까지 성직의 매매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망할 징조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 안티오코스 야망이 4세가 어떤 야망을 갖고 있었냐면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애굽을 다시 뺏고 싶어요. 프톨레미 왕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장악합니다. 셀루커스가 프톨레미를 이제 장악할 그때쯤이었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가 누구한테 원조를 신청하냐면 로마에 원조를 신청해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안티오코스 4세한테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로마가 한번 대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배상까지 주는 반면에 이 로마의 힘에 밀려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퇴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퇴각을 하는데 어디로 퇴각하냐면 유대 땅을 거쳐서 이 셀루커스 왕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땅을. 이게 문제예요. 로마에 대한 굴욕이 열받고 유대인들도 보니까 자기의 정책에 많이 반대가 커진 것 같아요. 이것을 싸잡아서 어디다가 화풀이를 해요? 예루살렘에다가 완전 분풀이를 해버리는데 예루살렘을 강탈하고 불지르고 율법서를 찍고 백성들을 학살하고 또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향한 부모들의 아기를 죽여요. 그리고 부모 목에다가 그 아기를 두른 채 십자가에 매달아 부모를 죽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짓까지 했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회군을 하면서 자기네 나라로 가면서 이러한 짓을 갖다가 유대에다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어떻게 돼요? 제우스 신상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소가 아닌 돼지로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죠. 이건 아주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정책에 반대하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9절 31절 보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남방이라는 게 이제 프톨레미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는 기띔의 배들, 이 로마를 뜻합니다.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예루살렘을 갖다 거쳐가면서 안 좋은 일들을 갖다 하게 된다는 그 표현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딤 운동. 이게 마지막 셀루커스 왕조가 하는데 하시딤이 뭐냐면 경건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종교에 무관심한 이 동포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하시딤 운동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담하게 되면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안티오코스 4세의 탄압을 가담자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거다라고 이제 간주하고, 하시딤 운동의 참가자들은 안티오코스 4세의 칙령에 따라 무참히 숨겨져. 왜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 건데 율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려는 게 바로 하시딤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 행동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부터 벌 받는 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정확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유대를 박해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북쪽의 모데인 지역에 5 아들을 둔 하스몬가의 아주 늙은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마타디아한테도 어떻게 돼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합니다. 마타디아가 거부를 해버려요. 근데 대신 제사를 드리려는 유대인과 어떻게 돼요? 안티오코스 4세가 보낸 대표를 그냥 단칼에 쳐 죽이게 되죠.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마타디아는 5 아들과 추종자들과 함께 사막으로 도피를 합니다. 근데 이 도피를 했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알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디 도망도 못 가요. 안식일을 갖다가 이용해서 여기에 이 숨어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타디아 일행 1,000명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 하시딤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이 마타디아 일행과 세력이 연합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마타디아는 안식일을 포함해서 낮에는 이제 안식일도 없어, 이제 이 사람들도. 왜냐면 안식일에 죽으니까, 안식일에 쳐들어오니까 안식일을 갖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포함해서 낮에는 은둔하고 밤에는 야간 공격을 감행합니다.
게릴라전이죠. 이렇게 마타디아 추종사였더니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방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제우스 신상을. 그리고 어린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이 마타디아 추종 세력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169년 무력 황제가 1년간 이끌던 마타디아가 죽고 셋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라는 사람이 별명이 망치란 뜻이에요. 망치. 이 망치가 히브리어로 마카비입니다. 이 마카비에게 후계자를 물려줍니다. 이 마타디아가. 연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 마타디아가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카비 유다, 이 셋째 아들 유다한테 이 항쟁을 넘겨줘요. 이 싸움을 갖다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마카비가 이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전수를 받아서 추종했던 사람들과 같이 안티오코스 4세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하냐면 게릴라전. 게릴라전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게 뭐냐면 미군이 월남전을 참전했었을 때 월남 사람들이 낮에는 평범하게 일을 하고 밤에는 어떻게 돼요? 군인이 돼서 나타나서 갑자기 미군을 갖다가 공격하고 이런 순간적인 게릴라전을 갖다 펴서 곳곳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마카비 지휘 아래 정규전 대신에 게릴라전 뽑아서서 마카비 혁명 가담자들이 코끼리 앞장까지 세운 안티오코스 4세 군대에게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많은 내용들인 것 같긴 하긴 한데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구약 중간기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헬라어라는 그 언어를 다 통일시켜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이미 이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다 퍼뜨리셨어요.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에 또 한 번 시간 갖게 될 텐데 다음에는 이 마카비 혁명이 어떻게 되며 또 둘째 아들 시몬에 의해서 왕조가 또 하나 생성이 돼요. 하스몬 왕조. 그리고 로마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 그리고 헤롯 가문을 볼 거예요. 헤롯 가문이 어떻게 전승이 됐었으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를 갖다 들어가면서 헤롯이라는 그 사람이 헤롯 안티파터,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를 성경적인 입장을 놓고 봤었을 때 로마의 그 사람들과 또 헤롯 가문과 이런 또 마카비 이 집안의 하스몬 집안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음 시간을 또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언도 많이 하셨고 헬라어를 갖다 전체적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있는데 로마는 가는 곳마다 다리와 또 도로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설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훨씬 더 용이하겠죠. 산을 넘어가는 것보다는 도로로 가는 게 낫고 가다가 강을 건너는 것보다는 다리를 건너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역사가 다 진행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처음이라도 두서없이 신구약 중간기를 갖다 하게 됐는데 페르시아 왕 이후에 어떻게 그리스가 형성이 되며 어떻게 헬라 문화가 형성이 돼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다 복음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